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오늘은 4부 교육사회학 중에서 갈등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페이지 2절 갈등 이론입니다. 첫 번째로 갈등 이론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미인데요. 마르크스의 사상이 이제 근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능론적인 교육사회학 이론을 비판하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 교육의 기능과 교육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본질을 갈등과 변동, 강제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의 관계를 끊임없는 경쟁과 저항의 관계로 해석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욕구 충족을 위한 재화는 유한하기 때문에 경쟁과 갈등이 이제 불가피하고 사회 경제적 권력을 가진 지배 집단의 피지배 집단에 대한 억압과 강제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격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섯 번째, 일정 기간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억압하고 강제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 이론에서는 교육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불평등이 학교 교육을 통해 어떻게 강화, 유지되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자, 주요 이론가는 무엇보다는 첫 번째로 마르크스죠. 마르크스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사회가 하부 구조, 토대와 상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하부 구조에는 경제가, 상부 구조에는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인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 결정론의 입장에서 사회를 분석하죠. 경제수단을 독점한 부르주아와 경제수단의 하나로 전락하여 착취의 대상이 된 프롤레타리아의 갈등이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변화의 단초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 부르주아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노동계급인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고 강제하는 대리 기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막스 베버인데요. 막스 베버의 경우에는 마르크스의 경제 결정론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가치 다원론의 입장에서 불평등과 계급 현상을 설명하죠. 그래서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사회 명목론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개인을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베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시사회학, 마이크로 소셜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베버를 꼭 마이크로 소셜러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범위 이론을 주창하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 명목론 그 밑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사회에는 개인이 실제할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명목에 지나지 않고 개인이 사회보다 위에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 명목론입니다. 계급보다는 계층을 중시하였고 자본주의를 합리적인 체제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요소 외에도 정신, 종교, 윤리, 가치관 등 관념적인 요소들이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궁극적으로 사회의 형성과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베버는 이제 계급이 다양한 불평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막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 결정론이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대립이라고 하는 그 계급 갈등을 주요한 요소로 봤지만 막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치, 다원론
입장인 거죠. 경제적 계급 이외에도 교육, 지위, 정당, 종교, 남녀의 차이가 여러 가지 불평등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다원론적 입장에서 불평등을 경제적 불평등, 이거는 이제 계급적인 측면인 거고, 사회적 불평등, 이거는 신분, 스테이터스 그룹, 지위 집단, 이렇게 봤고요. 정치적 불평등은 파당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멜입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이 갈등론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학자들이 독일 출신들이에요. 진멜도 독일계입니다. 갈등이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면서 구조 갈등론, 갈등의 기능론, 갈등도 일정 정도 어떤 기능을 한다. 그런 입장이죠. 갈등은 사회적 통합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갈등의 긍정적 가치에 주목을 하고, 갈등이 각종 이익 집단, 통일체, 조직체를 생겨나게 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유기체가 질병에 의해 장애와 피해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질병의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말도 또 있잖아요.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온다는 뜻이다. 그러한 것처럼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해결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사회관계는 조화와 갈등, 끌어당김과 배척, 사랑과 미움 등의 상반된 요소를 담고 있는 모호하고 변증법적인 성질의 것이다. 그래서 사회를 포함한 어떤 과정이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있음으로써 변화와 발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예. 자, 네 번째, 이제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헤게모니. 근데 이제 이 헤게모니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가 이제 제가 여기다가 썼는데요. 중립적이고 분석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관념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람시 같은 경우는 이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을 상당 정도 중립적이고 분석적인 개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1920년대 말에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옥중수고, 프리즌 노트북,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 책을 썼던 거예요. 이 옥중수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계급 간의 관계, 특히 부르주아 계급이 노동자 계급에게 행사하는 통제의 의미로서 헤게모니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게모니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철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덕적, 철학적 개념이고 하나의 세계관으로서의 실천의 철학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정치적 실천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막시즘,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그래서 경제 결정론,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갖다가 규정한다. 그리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갈등, 이런 차원에서 봤는데 그람시가 이 헤게모니 개념을 갖다가 들고 나옴으로써 좀 다른 각도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본주의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여기 이제 정치사회하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회 구성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얘기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사회 구성체의 경제, 국가, 시민사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순간에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지배적인 생산 양식, 그래서 생산의 기술적 수단과 사회적 관계로 구성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원에 기반한 관료제 조직, 법제도, 복지제도, 교육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안에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해진 영토 안에서의 폭력수단, 경찰, 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경제와 국가라는 두 가지 주요한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고 운영하는 비교적 영속적인 제도들인 사회 구성체의 여타 조직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구성체로 매개체로 제시를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요 지점,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이론과는 차별화된 지점이 바로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람시는 경제에 의해 사회 구성체가 결정된다는 경제주의에 반대했어요. 국가와 시민사회, 특히 시민사회가 바로 헤게모니가 구성되는 지점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배는 국가의 강제장치를 통해서 정치사회에서 실현되는데 지적, 도덕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통해서 구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토니오 그람시도 마르크스주의자이지만 굉장히 차별화된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장치로서의 정치사회는 국가의 직접 지배 영역이고 시민사회는 지배 집단이 사회 전체에 행사하는 헤게모니 기능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람시는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을 계급사회에 내재하는 적대적 관계를 합의, 형성, 조정으로 전화시키는 특수한 자본주의 장치라고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언어와 담론, 그리고 상식을 통해서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람시가 얘기하는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지요. 헤게모니의 기초가 단지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문화생활 속에 존재하는 통합적 관계망이다. 지배집단이 제시하는 세계관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적 합의를 획득하는 지적, 도덕적 지도력이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윤리적, 정치적 우월성이자 이데올로기적 우월성이다. 자,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무서운 게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사회 안에서 주요한 집단들의 적극적인 합의와 동의를 통해서 얻어진 지도력, 곧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무서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계급이 단지 힘의 위력으로서만이 아니라 제도, 사회관계, 관념의 조직망 속에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강력한 어떤 지배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하는 헤게모니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합의와 동의를 얻어내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지도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더 부드러운 거죠.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고 내가 그런 어떤 지배 집단으로부터 일종의 그런 속임수를 갖다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계급이 다른 계급에게 자신들의 도덕, 정치, 문화적 가치를 승인하도록 하는 기능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하여 지배의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는 헤게모니를 단일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배 헤게모니, 대항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헤게모니는 지배 헤게모니하고 대항 헤게모니와 같이 복수로 존재한다. 고정되지도 불변하지도 않는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배 헤게모니하고 대항 헤게모니하고. 지배 헤게모니와 대항 헤게모니는 언제나 경합 중에 있는 잠정적인 것이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과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요소가 돼요. 헤게모니는 지배 집단이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에 제시하고 있는 세계관과 실제 피지배 집단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사회적 경험과는 늘 충돌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 집단이 제시하는 세계관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는 피지배 집단의 저항에 끊임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고, 헤게모니가 동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동의는 늘 불안정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합의와 동의를 얻고 그러한 도덕적 지도력이긴 한데 불안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저 헤게모니를 갖다가 거꾸로 틀리고 우리의 대항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저기에 정립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충동, 욕망,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의 이해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종속 집단인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 또는 상식적이며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성공적인 헤게모니를 꿈꾸지. 자, 그러면서 이제 교육과 헤게모니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지배문화의 중요한 전수자이고, 전수의 과정은 문화적 활동임과 동시에 경제적 활동이에요. 동시에 일어나고 선택적으로 일어납니다. 교육제도를 통해 어떤 것은 선택되어 강조되고 어떤 것은 무시되고 배제가 되죠.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일상적인 의미와 가치의 체계이고 현실적 과정을 통해 더욱 견고화됩니다. 교육에서 지배적인 헤게모니는 교육 내용의 선정, 조직, 분배 모든 과정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기네들의 어떤 헤게모니를 갖다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래서 잘 꾸미고 잘 조직화하고 그래서 분배를 하려고 하겠죠. 왜? 성공적인 헤게모니를 계속 이끌어 나가려면. 지배계급이 헤게모니를 획득함으로써 국가는 강제력, 폭력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지배된 사람들의 능동적인 동의를 획득하여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지배가 가능해진다. 헤게모니의 달성과 그 유지라는 과정은 경제뿐만 아니라 널리 교육의 문제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그람시는 교육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지식인입니다. 비판적인 의식으로 무장된 지식인이 지배 헤게모니에 대결하는 대항 헤게모니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투쟁을 벌이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과적인 혁명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스트의 이론입니다. 상부 구조가 전적으로 하부 구조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다. 다르죠? 기존의 마르크스 이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알티스라고 하는 사람도 마르크스주의자예요. 이 상대적 자율성이 있기는 하지만 최종 시급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은 어쨌든 하부 구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알티스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독특한 점은 바로 이제 이데올로기론입니다. 이데올로기를 실천적인 행동 강령으로 해석하기를 거부하면서 이데올로기란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현실 그 자체다. 그러니까 강령,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어떤 주장이 아니라 물질적 현실 그 자체다. 이데올로기는 인간 존재를 결정짓는 물질적인 것으로 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생성된다. 이데올로기가 투영하는 것은 인간과 현실 사이의 관계다. 그러면서 이데올로기로 형성된 상부 구조는 하부 구조의 유지 존속을 위해 기능한다. 그래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 구조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정 정도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란 아이들을 몇 년씩 지배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일정량의 지식과 기술, 가치를 습득하여 자본주의적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렌도르프입니다. 다렌도르프는 갈등을 사회체제의 변동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보는 변증법적 갈등론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계급 갈등을 생산 수준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거는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이론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권위의 행사에 참여하느냐 혹은 배제되느냐로 이제 본 겁니다. 모든 조직 내에는 상명하복의 위계로 짜여진 권위 구조가 있는데, 권위가 있는 지배자 집단과 권위가 없는 피지배자 집단 사이에는 지배자 집단을 유지 또는 교체하려는 갈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배자 집단과 피지배자 집단 간의 교체가 일어나거나 지배자 집단이 피지배자 집단의 요구를 수용할 때 사회가 변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저입니다. 코저는 갈등의 긍정적 기능을 갖다가 이제 중시한 거예요. 기능적 갈등론. 앞서 이제 진멜도 요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코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 체제 내의 다양한 부분들의 갈등이 사회 체제의 통합, 적응, 변동을 유발한다. 갈등이 집단 결속의 기능, 집단 보존의 기능, 집단 구조의 결정, 이데올로기의 창출, 세력 균형의 창출, 집단 동맹의 확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갈등론적 교육관, 갈등론에서는 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가정은 교육과 사회의 관계, 교육의 기능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본다. 사회적 불평등이 학교 교육을 통해 어떻게 유지 강화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교육이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 재생산한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학교 교육보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사회계층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실 이제 이거로 보면 여러분들 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보다는 외부적인, 부모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부모가 가난하면 그렇지 않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한번 볼게요. 학교는 기존의 불평등한 유계 질서를 공고히 하고 지배계급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이다. 지배 집단의 문화를 정당화하고 주입하며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한다. 피지배계층에게 기존의 불평등한 위계 구조에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기관이다. 학교 교육과 직업 사이에는 기능적 관계가 없으며 졸업장은 상징적 도구로 특정 직업 지위 집단의 조건을 제한하여 집단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그래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기능주의 이데올로기가 되겠죠. 피지배계층의 학생을 효과적으로 탈락시키고 실패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과 노력 부족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주요 이론들을 한번 볼게요. 바로 이제 볼스와 진티스의 불평등 재생산 이론인데요. 요걸 갖다가 이제 뒤에서 상권 161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요 불평등 재생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노동시장의 재생산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렇죠? 지배계층, 착취를 당하는 피지배계층, 가난한.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재생산하고 고착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개요. 1976년 책을 통해서 미국 교육의 바탕이 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구조 기능주의 평등관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미국의 자유주의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불평등의 실현과 전인적 발달의 측면에서 실패하였다.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한 계급 구조를 재생산하는 도구이고,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은 다시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실패 원인은 체제 수능적인 노동력을 양성하려는 자본주의 경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학교의 재생산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학교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곳이냐?
자본주의 체제에 적합한 가치, 태도, 규범 등을 가르침으로써 지배, 피지배 관계를 재생산한다.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성격, 즉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 사회를 통해 자유주의적 생산 양식에 적합한 가치관을 주입하는 데 있고, 선발이라고 하는 것도 순종적이고 능률적인 노동자 양성과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지도자 양성이라고 하는 기존의 계급관계를 재생산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가? 상류계층 아동들에게는 자유, 창의성, 독립식, 내면화된 통제 규범을 강조하고, 하류계층 아동들에게는 순종, 시간 엄수, 지시에 대한 복종, 통제된 행동과 규칙, 준수를 강조한다. 근데 우리 스카이 캐슬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니면은 옛날에 죽은 시인의 사회 같은 거 보면은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상류 계층 아이들한테 순종적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통제된 행동과 규칙 준수를 강조하고, 하류 계층 애들은 네 멋대로 뭐 알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어쨌든 진디스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응이론, 대응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Correspondence Theory. 이것도 이제 독특한 이론인데요. 학교가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사회적 관계와 경제, 생산의 사회적 관계, 즉 학교 교육과 경제적 생산 체제가 대응하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사회적 관계와 교육에서 사회적 관계의 형식에 있어서 일치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상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부터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교사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순종과 복종을 강요한다. 그러니까 교사하고 자본가를 갖다가 병치시켜놨는데 여러분들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이 외적 보상인 임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듯 교육도 외적 보상인 학업 성취의 획득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임금과 학업 성취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병치시키고,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내용을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듯이 학생들도 자기가 배워야 할 교육 과정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공장에서 각자에게 잘게 나눠진 분업을 시키듯이 학교도 계열을 구분하고 지식을 과목별로 잘게 나눈다. 생산운영에서 여러 직급 단계가 있듯이 학교도 학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눠진다. 이거는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특히나. 작업장에서 인간관계는 직급에 의한 지배 복종 관계이듯 학교에서도 학년과 지위에 따른 지배 복종 관계. 그런가요? 요새 1학년 아이들이 뭐 3학년 형님 누나도 말들 잘 듣나? 그 지배 복종 관계로 생각하나? 어쨌든 뭐 그렇답니다. 학교 교육이 사회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며 학교의 독자적 기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종속하는 한 학교 교육의 기능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학교의 개혁은 무의미하고 사회적 진보를 위해서는 근원적 사회 개혁만이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일리치와 라이머의 탈학교론이에요. 1971년 학교가 없는 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탈학교 운동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 교육이 비인간화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의무 교육 제도가 가진 문제점과 잠재적 교육 과정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비판한다.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서 이제 드리븐도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뭐 국영수 뭐 이런 교육 과목뿐만 아니라 암암리의 학생들한테 전달하게 되는 그러한 교육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학교 제도를 부정하고 의무 교육 폐지해야 되고 학력에 기초한 채용을 폐지하고
등과 같이 학교 교육과 취업 간에 존재하는 밀접한 연계성을 파괴시킬 수 있는 혁명 탈학교를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무 교육 제도를 비판하죠. 참다운 학습이란 개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수의 결과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동들이 학교를 통해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교육이 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에 인간이 종속당하는 소유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무교육 제도는 아동기라는 시기를 만들어내서 아동들을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하고 말을 잘 들어야 하며 아이답게 행동하고 교사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정한 연령 집단의 아동들을 집단화시켜서 일률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개성을 부정하는 교육 방법이다.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하고 이제 의례화 개념을 얘기를 해요. 자, 의례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학습이 수령화된 성적이나 증명색에 의해 축정되고 문서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례적인 것이란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학습이란 자신들의 인격이나 인지 능력의 향상이 학교에서의 세밀한 계획과 적용의 결과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의례화라고 하는 거죠. 의례화는 인간을 수량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입받게 되면 인간의 모든 종류의 등급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 예자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절할 때 예자잖아요. 의식할 때 의자고, 의례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제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틀에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학습을 위한 망이에요. 우리 앞쪽 상권 40조 그 평생교육 할 때 이제 이 학습을 위한 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학습을 위한 망이 뭐냐면 기존의 학교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제도로서 모든 사람이 학습에 필요한 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 망을 통해 학습하거나 가르치는 기회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회 공동체 속에 있는 거대한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이고 학습자의 선호나 흥미에 따라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물, 동료, 교육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습자의 사회적 신분과 경력 그리고 학벌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탈학교적 교육 체제가 바로 학습을 위한 망이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학습 정보 및 자료 제공망, 기술 교환망, 동료 짝짓기망, 그 다음에 교육자에 대한 정보 체계망 이런 것들 앞서서 우리 이제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노이의 문화 제국주의 이론이에요. 1974년에 쓴 자신의 책을 통해서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본 겁니다. 제3세기 국가의 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적인 권력관계이고 제3세계 국가의 저발전은 중심부 국가의 발전 때문이다. 자, 우리 이제 요새는 이거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교과에서 가르치긴 하는데 종속 이론이라고 해서 요새는 이제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 게 시들시들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이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바로 이제 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심부 국가, 그 다음에 주변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학교 교육을 경제와 정치 권력의 종속 변수로 파악하고 한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다른 나라에 종속되어 있으면 여기 종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학교 교육도 다른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제도 교육은 지배층을 위한 교육이고 종속적이고 억압적인 국제 질서와 국내 사회 구조를 존속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육 수익률 곡선을 얘기를 해요. 학교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교육이 지배계층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제 초등교육만 받아도 이제 교육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상류층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초등교육이 이제 보편화되면 하루중도 이제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등교육의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초등교육은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학교 성장 단계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초등교육, 그 다음에 중등교육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고등교육이 되죠. 그러니까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수익률,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비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고등교육은 높아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리의 의식화 교육입니다. 이것도 이제 1980년대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이론이에요. 인간을 역사적 문화적 존재로 이제 규정을 하고요. 인간은 현실 속에 순응하기도 하지만 현실을 선택하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이 선택 능력을 잃고 다른 사람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게 되면 환경에 순응하는 객체의 존재로 전락해서 비인간화 된다. 그래서 객체와 비인간화된 인간의 모습을 침묵의 문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 침묵의 문화가 뭐냐? Culture of Silence. 피억압자들이 억압자의 정복, 분할 지배, 나누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문화적 침략에 의해 지배당하여 스스로의 선택 능력을 잃어버리고 억압자의 문화와 행동 양식, 가치관을 내면화해서 억압자들처럼 걷고 말하고 생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화적 종속 상태를 뜻하고요. 종주사회, 아까 이제 그 주변부 얘기했잖아요. 주변부, 중심부 얘기했는데 바로 이제 종주사회라고 하는 중심부입니다. 종속사회는 주변부를 얘기하고 사이에 나타나지만 종속사회 내의 엘리트와 대중사회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종주사회하고 종속사회라고 하는 것은 종주사회는 서양의 제국들, 그래가지고 왕년의 식민지 지배국가를, 종속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받았던 나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안에서도 피지배, 그러니까 이 프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브라질 사람이에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죠. 이제 바로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브라질 사회 내에서도 엘리트하고 대중사회에 바로 이제 이 침묵의 문화가 나타난다. 침묵의 문화는 교육에서 은행 저축식 교육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은행 저축식 교육이란 학생이라는 텅 빈 저금 통장에 교사가 지식이라는 돈을 저축하는 식으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은행 저축식 교육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일반 통행적이고 인간을 주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는 객체적 존재로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제기식 교육. 자, 이런 은행적 저축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문제제기식 교육이에요. 비인간화시키는 억압을 극복하는 이제 교육 방식이고, 교육 내용은 학생들로부터 제기된 문제들이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거죠. 교사와 학생은 수치적 관계가 아니라 공동 탐구자이고, 교사는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들의 주제를 연결하고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학생들을 돕는 겁니다. 교사와 학생은 공동의 성찰을 통하여 지식을 재창조하고 문제제기식 교육을 통해 의식화되고 의식을 실천하는 존재로 변한다. 인간의 비판적 의식은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동과 반성을 결합한 실천을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의식화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식을 자극하고 일깨워주는 겁니다.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각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과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화 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본능적 의식 단계, 반본능적 또는 주술적 의식 단계, 반자각적 의식 단계, 비판적 의식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비판적 의식 단계가 되겠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비인간적 사회 구조에 대해 합리적이고 격렬한 비판 의식을 가지게 되는 단계이죠.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논리적 사고, 타인과의 토론에서의 자신감, 개방적 태도, 책임감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비인간적 사회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을 이 단계에서 보이게 되죠. 비판적 의식 단계. 자, 그 다음 5번째 지위 경쟁 이론입니다. 자, 이게 이제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랜달 콜린스. 학교 교육의 팽창 과정을 지위,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한 집단 간의 경쟁의 결과로 이제 파악한다고 되어 있죠. 집단 간의 경쟁입니다. 자, 이 지위 경쟁 이론은 뒤에 상권 162쪽 그 사회 이동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우리가 볼 거예요. 바로 이제 교육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들의 집단의 지위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위 경쟁이라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대비가 되냐면 우리 이제 160쪽에 지위 획득 모형이라고 블라우하고 던컨이 얘기한 이 지위 획득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각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에서 학교 교육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그러면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위 획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하고 관련돼 있어요. 각 개인이 얼마만큼 이제 교육을 받느냐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공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지닌 다양한 지위 집단들의 기득권 수요 또는 합법적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한 제도적 수단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교육적 요구의 배경이 되는 결정적 변수이고 교육 이념은 물론 학교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 집단의 권력적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지배 집단은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학력을 상승시키고 낮은 지위 집단도 특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학력을 획득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학력이 지위 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려 함으로 학력은 계속 상승된다. 바로 이제 학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학교는 특정한 지위 문화가 전달되는 곳이고 기업들이 대학 졸업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학 교육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흡사한 동기와 사회적 경험을 제공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학교가 가르치는 문화가 고용 집단의 문화와 일치할 때 학교 교육이 직업 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배 문화를 전수하고 하류층의 학생들도 지배 문화를 갖기 위해 학교 교육을 중시하게 되면 그래서 학교 교육은 날로 팽창해서 교육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갈등이로 대한 평가입니다. 여기 이제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특징입니다. 특성.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 교육이 가진 모순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높여주었다. 학교 제도의 문제점을 학교와 사회의 관련성에서 찾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데서 이제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판을 받죠. 경제의 결정론에 빠져 있다. 결정적으로 이제 대안의 제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갈등론의 비판 지점입니다. 사회구조를 피지배자의 이분법으로 단순화시켰다. 그러면서 교육을 지배자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왜곡, 과장한다. 교사가 필요 없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학교론을 비롯해서 교사가 자꾸만 그 지배층을 위한 이제 수단, 도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교사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죠. 개인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사회적 조건만 지나치게 강조한다. 학교 교육의 공헌을 무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능 이론하고 이제 갈등 이론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양자를 갖다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공통점은 뭐냐면 교육을 정치, 경제, 종속 변수로 인식한다는 것이고 교육이 기존의 사회 구조와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리고 이제 외적 기능을 강조하는 거예요. 환경. 교육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교육의 어떤 그 구체적인 측면을 갖다가 이제 보지 않지요. 그래서 학교의 교육 과정을 암흑상대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암흑상자 블랙박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이제 체제 이론에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이론의 이제 한계점이 나오는데요. 사회 또는 경제 구조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교육을 정치와 경제의 존속 변수로 이제 취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인간을 수성적인 존재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학교 내의 기능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소홀합니다. 내부적인 것을 갖다가 아까 여기 이제 암흑상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학교 내에서의 어떤 이런 측면들을 갖다가 잘 살펴보지 않는다. 학교 교육 과정을 이제 무시하고 있고, 사회적 투입과 산출에 따른 결과적 요소로 바로 학교 교육 과정,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두 이론,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은 한계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